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간추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들 정말 다양합니다. 오래된 유골의 흔적에서부터요. 최첨단 로켓 발사, 또 복잡하게 얽힌 정치 문제들, 그리고 이걸 다 헤쳐나가기 위한 개인적인 성공 전략까지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정보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언뜻 보면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한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하나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보이더라고요. 아, 선택이요? 네, 거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짜리 투자를 결정하는 것부터 과거 역사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그리고 당장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탐구의 목표는 이 정보 더미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의미 있는 통찰, 하는 그런 순간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어떤 거대한 배팅들, 그리고 수십 년 묵은 역사의 메아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정치적 결정들, 이런 것들을 넘나들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외부적인 파도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자신의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걸 관리하면서 중심을 잡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실용적인 지혜도 같이 찾아볼 겁니다. 기대되네요. 네, 이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그런 실마리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술이랑 경제 분야 이쪽에 큰 움직임부터 시작해 볼까요? 포드가 무려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전기차 시장에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죠. 이건 진짜 엄청난 승부수인데 새로운 공장도 짓고 가격을 좀 낮춘 3만 달러짜리 픽업 트럭도 내놓고 심지어 100년 된 생산 방식까지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년 된 방식이요? CEO 스스로도 이게 위험 부담이 있는 베팅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니까요. 특히 요즘 관세 문제도 있고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생각보다 좀 더 더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중국과의 경쟁도 있고요. 맞아요. 이런 악재 속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게 궁금해요. 단순한 기술 경쟁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관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 또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그리고 중국 경쟁사들이 워낙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포드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그야말로 삼중고네요. 그렇죠. 거의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인데 여기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과감한 돌파 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은 이 결정이 그냥 전기차 생산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100년 된 생산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를요? 네,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율성이나 생산 유연성 이런 걸 확보하려는 어떤 포석으로 읽힙니다. 포드의 행보도 그렇지만 경쟁사인 테슬라, 여기 움직임도 좀 예사롭지 않아요? 스스로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나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다시 정의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시도가 보이죠.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승차 공유 서비스 있잖아요. 예. 이게 아직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데 로보택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확 높이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테슬라의 전략은 여러 층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로보택시 브랜딩. 이건 실제 기술 구현 수준과는 별개로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죠. 일단 기대감을 관리하는 차원이군요. 그렇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규제 승인 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주주 가치도 유지하고 기대감도 관리하려는 그런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체 슈퍼컴퓨터 도조 개발팀을 해치하고 TSMC나 삼성 같은 외부 파운드리에 칩 생산을 맡기기로 한 결정. 이것도 중요해요. 그 소식도 있었죠? 네, 이건 엄청난 비용이 드는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랑 AI 알고리즘 고도화, 여기에 자원을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핵심 영향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한다. 바로 그거죠. 이야,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네요. 포드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나 테슬라가 전략 방향을 바꾸는 거나 다 엄청난 자본과 결단력이 필요한 결정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결정들이죠. 이런 기술 기업들 얘기 말고도 최근에 한미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도 있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빅벳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구매나 관련 부문에 500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했고요. 5개국 달러요? 와.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기존 계획에 50억 달러를 더해서 총 2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LNG 추가 구매 계약이라던가 삼성중공업이랑 미국 기업 간의 해군 함정 유지 보수 협력, 이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들도 계속 이어졌고요. 네네. 이건 단순히 개별 기업의 판단이라기보다는 강화된 한미 동맹 관계나 공급망 재편 같은 더 큰 지정학적, 경제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결정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매국 내에서는 또 반도체 칩에 추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해요. 맞아요. 그게 참 그렇죠. 포드나 GM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이고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기업들 분기 보고서 그 10Q에서도 이런 우려가 언급된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10Q는 기업들이 분기마다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는 실적 보고서인데요.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죠. 근데 최근 여러 자동차 회사들 10Q 보고서를 보면요. 미중 갈등 심화나 예상치 못한 관세 부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요 경영 위험 요소로 딱 명시하고 있어요. 아, 기업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정말 안개 속에서 거대한 베팅을 계속 하고 있는 셈이에요. 수십억, 수백억 달러가 걸린 결정들이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가끔은 진짜 모든 걸 운에 맡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미국 파워볼 잭팟이 8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까지 치솟았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인데 이런 소식 들으면 나한테도 저런 행운이 올까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요. 역대 7번째로 큰 잭팟 금액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겠어요. 당첨자는 세금 떼고 일시불로 받으면 약 3억 6,79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니면 3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상상도 안 되네요.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행운,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요행과는 좀 별개로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진짜 자산에 주목하는 관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자산이요? 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수억 달러짜리 복권 당첨은 우리 손밖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내면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는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랑 통제 가능한 내부 요인. 흥미로운 대비인데요. 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정치와 역사의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현재 진행형인 정치 갈등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페드 이사인 리사 쿡을 해고하려고 한다. 이거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이례적이고 논쟁적인 사안이죠.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생각하면 상당히 민감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해고 서한을 보냈는데 그 근거로 쿡 이사의 과거 모기지 사기 혐의 연루 가능성, 이걸 주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쿡 이사가 어떤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아, 혐의는 없는데 해고를 시도한다고요? 네. 그래서 쿡 이사 측은 저명한 변호사죠. 에비 로엘을 선임해서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받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111년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고한 전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연준을 독립성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연준법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임할 수 있다고는 돼 있다는데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연준법 Federal Reserve Act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는 돼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판례가 없어요. 아, 그럼 법원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네. 따라서 법원이 이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법적 논란을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죠. 현재 이런 치열한 정치적, 법적 다툼 말고도요. 수십 년 전 과거의 아픔이 다시 현재로 소환되는 일도 있었어요. 일본 야마구치현의 초세이 탄광 유적에서 유골로 추정되는 뼈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아, 네. 그 소식 저도 접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비극과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중요한 발견입니다. 초세이 탄광은 1942년에 해저 갱도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행 강제징용 노동자 136명하고 일본인 노동자 47명의 목숨을 잃은 비극의 현장이죠. 네, 136분이요. 네, 오랫동안 유해 발굴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기자무 카이, KIZ-AMU-KI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작년부터 한국인 다이버들과 함께 해저 수색을 진행해 왔고요. 이번에 유골로 보이는 뼈 여러 점을 발견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게 80년 넘게 묻혀있던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한 소식일 텐데요. 근데 일본 정부 반응은 좀 미온적이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명하긴 했지만요. 본격적인 해저 유골 발굴 작업을 시작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저 수색의 안전성 등을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역시 좀 조심스럽군요.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심스러운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유해 발굴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사안과는 별개로 이 문제가 또 다른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과거서의 아픔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한일 양국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왔잖아요. 얼마 전에 25 총리랑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맞아요. 최근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협력 강화나 경제 교류 확대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민감한 역사 문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이건 뭐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도 있고 또 양국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성도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죠. 하지만 초세이 탄광 유골 발견 같은 사건들은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양국 관계에 근저에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역시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나 안보협력 강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경제, 정치, 역사가 다 긴밀하게 얽혀 돌아가는 겁니다. 기술 혁신과 거대 자본의 움직임, 현재의 정치적인 경랑, 그리고 과거 역사의 무게까지. 정말 복잡하고 때로는 좀 버겁게 느껴지는 소식들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외부 환경이 막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갈 때, 그리고 개인이 기댈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침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바로 이 내면의 자원 관리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포드 CEO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거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역량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떤 자료에서는요, 진정한 성공의 열쇠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관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내면의 핵심 자원들,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원이요? 네, 그 첫 번째 자원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일 공평하게 86,400초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한번 흘러가면 되돌릴 수가 없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시간. 너무 당연한데 중요하죠. 두 번째는
에너지예요.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 에너지 수준이 높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인 울트라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략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집중력이 확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패턴이거든요. 아, 울트라디안 리듬이요. 90분 일하고 잠깐 쉬고 뭐 이런 거 말씀이시죠? 흥미롭네요. 시간과 에너지.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걸 의식적으로 관리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또 어떤 자원들이 있나요? 세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멀티태스킹이 실제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한 가지 일에 깊게 몰입하는 능력, 딥워크라고 하죠. 이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원은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억누르려고만 할 게 아니라 감정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특히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룰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 네. 아까 포드가 수십억 달러 투자 결정한 거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잘 관리하는 리더십이 있었을 거예요. 감정을 신호로 읽고 관리하라. 두려움을 마주하라.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기술 투자나 정치적 결단 같은 큰 결정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늘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자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고받아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정말 필수적이죠.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의식적으로 좋은 관계는 키우고 해로운 관계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도 정원처럼 가꿔야 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자원은 학습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은 생존과 성장의 필수 조건이죠.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서 경험하고 성찰하면서 그걸 지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습. 평생 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원칙들은 사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글쓰기에 집중하려고 외출복을 하인에게 치우게 했다는 빅토르 유고, 아, 네. 또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했던 니콜라 테슬라, 흑사병 때문에 격리된 기간 동안 만유인력이랑 미적분학 기초를 다졌다는 아이작 뉴턴,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면서 명상록을 남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서로에게 영감을 엄청 주었던 톨킨과 C.S. 루이스의 우정, 경계 없는 호기심으로 시대를 초월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복잡한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파이만 기법으로 유명한 리처드 파이만까지. 이분들의 삶을 보면 이 6가지 자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와, 시간, 에너지, 집중력, 감정, 인간관계, 학습 이렇게 6가지로 딱 정리하니까 성공의 방정실이 훨씬 명확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결국 돈이나 외부 환경을 관리하기 전에 나 자신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자산을 먼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남은 포드 투자나 연준 갈등, 한일 관계 같은 그런 복잡한 세상 소식들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6가지 내면 자원 관리 원칙은요. 이렇게 급변하고 불확실한 외부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나침반이자 닻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의 집중력을 관리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뉴스와 그냥 소음을 걸러내는 데 도움을 주겠죠. 네, 그렇죠. 또 스트레스 받는 정치 뉴스나 경제 위기 예측 같은 거 접했을 때 감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좀 더 침착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나 시장 환경에 적응하려면 높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학습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겠죠? 학습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거나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정말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어줍니다. 결국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기업의 CEO든 복잡한 외교 문제를 다루는 정치인이든 아니면 당신처럼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은 개인이든
이 내면의 자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 포드의 그 과감한 베팅도, 테슬라의 전략적 전환도 결국은 이런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아픔이 서린 일본의 탄광에서부터 저 멀리 화성을 향한 꿈을 싣고 날아오를 로켓 기술, 현재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들, 그리고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와, 정말 폭넓고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교훈 혹은 핵심 통찰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외부 세계의 흐름,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나 지정학적 변화, 역사적 과제 같은 것들과요. 우리 각자의 내면적 역량, 즉 시간, 에너지, 집중력, 감정, 관계, 학습 관리 능력 사이에는 아주 깊은 상호작용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요? 네. 포드나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보여주는 그런 야심찬 도전의 성공 여부도 그렇고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어떤 국가적 노력의 결과도 그렇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자원들, 특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소중한 내면의 자원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인식하고 관리하고 또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 내면의 자원을 관리하는 건 우리 손에 달려있죠. 네,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십억, 수백억 달러가 투입되는 전기차 공장 건설이나 우주로켓 개발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인재, 막대한 자본이 쏟아지는 그런 현장들이죠. 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자원인 당신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당신은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어떤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소식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